한국의 KF-21 보람회에 중국과 일본, 심지어 러시아의 항공모함까지 침몰시킬 수 있는 공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해군 무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는 KF-21 보람회 전용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베일이 벗겨졌다고 말했는데요. 이 매체에서는 한국의 KF-21 보람회는 영국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외에도 시계외 공격이 가능한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개발한 덕티드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을 공대함 유도탄 2 버전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램제트 방식은 기존의 미사일 방식과는 다른 기술인데요. 탄두 부분의 흡입구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내부의 램제트 특수 형상을 한 구조물을 통과한 후 급격히 좁아지게 하여 공기를 압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압축 과정에 내부의 고체 또는 액체 연료와 반응할 수 있을 만큼 공기의 온도가 증가하는데요. 연소실에서 연료가 연소되면서 엄청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런 원리로 개발된 공대함 유도탄2는 현존 공대함 미사일 중에 스펙이 가장 뛰어난데요. 알려진 바로는 이 공대함 유도탄2는 마하 2.5 속력으로 비행하는 동시에 시스키밍, 즉 적어도 비행도 가능하여 요격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시험 과정에서 단순히 운동 에너지로만 대형군함인 전차 상륙함의 선체를 뚫고 나오는 엄청난 관통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만이 독자 개발한 슝펑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경우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항모살수 즉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공대함 유도탄2가 그 별칭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공대함 유도탄2는 직경 400여 밀리미터이며 언급한 네이버 뉴스에서는 사거리가 500km로 보고 있으나 다른 전문가들은 사거리 250km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소 사거리만으로도 사거리 200km인 일본의 ASM-3와 사거리 150km인 대만의 슝펑3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산 세계 최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5보다도 사거리가 긴데요. 얼마 전 중국이 공개한 젠20의 PL-15 실사격 영상에서 PL-15의 사거리가 200km로 표기한 것을 보면 50km나 더 깁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젠20의 A사 레이더인 KLJ5가 KF-21 보람회 정도의 레이더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를 보려면 최소 100km까지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젠20의 교전 가능 거리는 우리나라 KF-21 보람회보다 짧기 때문에 KF-21 보람회가 해상에서 제공권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우리나라가 서해에서 중국의 랴오닝함 항모전단과 맞붙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질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서해에 출현한 랴오닝함을 공격하기 위해 KF-21 보람회가 출격하면 중국도 대응하기 위해 본토에서 젠20을 출격시킬 것인데요. 우선 KF-21 보람회가 공대함 유도탄2로 가장 걸리적 거리는 랴오닝함을 250km 정도 거리에서 타격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젠20은 PL-15의 최대 사거리가 200km라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가동할 수 있는 표적 연동 시스템을 풀가동해도 KF-21 보람회의 공대함 유도탄2 공격 전에는 PL-15 미사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국의 항모 호위 전력도 아무 대응 못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마하 2.5의 속력과 저공 비행으로 요격 불가능한 공대함 유도탄2가 랴오닝함을 타격하고 자연스럽게 랴오닝함이 침몰될 것이며 젠15 함재기들도 바다에 수장될 것이죠. 전쟁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공개된 레이더 탐지거리, 속도 무장의 사거리들을 종합해 볼 때는 이런 간단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 항모킬러 공대함 유도탄2는 순전히 우리나라 KF-21 보람회 전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공대함 유도탄2의 개발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하게 된 결정적 요소 중 하나가 KF-21 보람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보람회는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각종 미사일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서 우리 연구진에게 동기부여되어 국산 미사일 개발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이 KF-21 보람회 탑재형 미국제 AIM-120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EL 승인을 불허함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KF-21 보람회에 미티어를 통합할 준비를 하게 되고 KF-21 보람회와 미티어의 체계 통합이 다행히 승인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항공기 레이더와 공대공 무장의 통합은 기술적으로 난제일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외교적인 걸림돌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 예로 일본은 미국산 항공기 플랫폼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계외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 유도용 지령 송신기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또한 인도는 자국산 항공기에 미티어를 탑재하는 것을 포기하고 독자 시계 외 공격용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KF-21 보라매에는 자체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이유였고,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원리를 지닌 공대함 유도탄2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비용 문제도 공대함 유도탄2 개발에 한몫했는데요. 우리가 만약 KF-21 보라매 없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면 공군 주력기인 미국제 F-35 스텔스 전투기나 F-15K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해 수백억 원대 이상의 돈을 미 정부와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데요. KF-21 보라매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 우리 무장을 장착할 수 있고 자주 국방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환은 바로 공대함 유도탄2가 국방부의 전략적 비닉 사업이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했다는 것인데요. 국방부 전략적 비닉 사업으로 정해지면 내부든 외부든 철저히 비밀에 붙여집니다. 공대함 유도탄2도 전략적 비닉 사업이기에 명칭이 따로 없이 공대함 유도탄2라고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극소수 인사만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와 그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현무사도 그 중에 하나여서 작년 국방과학연구소 50주년 기념식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무사를 현무사라 부르지 못한 적도 있었죠. 사업명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예산 편성과 심의도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관련 내용을 누설하면 군사기밀 유출로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함 유도탄2는 전략적 비닉 사업으로 지정된 덕에 국회로부터 국정감사 및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이래라 저래라를 안 들어도 되며 대중에도 공개되지 않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이 아예 없었죠. 그렇기에 국방과학연구소는 맘 편히 미사일 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었을 당시 소련의 군수회사들은 외국과 군사기술 이전 협약을 자주 맺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기와 기술이 주변국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역시 러시아의 무기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한 기술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 개발 모델이 바로 세계 4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러시아의 P-800 야혼트였습니다. 야혼트의 재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전장 9m, 전폭 0.7m, 무게 3톤, 속도 마하 2.5이며 사거리 300km, 탄두 250kg 고폭탄두를 사용하며 고체 로켓 부스터와 램제트 추진을 병용하여 상당한 크기와 중량에도 엄청난 속도를 자랑합니다. 야혼트는 큰 덩치에 안 맞게 굉장히 민첩한 기동을 보였는데요. 적의 방공망을 피할 수 있게 변침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함대함 미사일 해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야혼트 기술은 우리나라 공대함 유도탄2의 램제트 기술에 기반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을 단시간에 줄였습니다. 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 기술은 우리나라가 기술료와 자문료를 지불하고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외 수출 시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해 완전히 다른 우리 국산 램제트 미사일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원은 초음속 미사일을 넘어 마하 5에서 7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에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고 엄청난 속도로 인해 북한의 방공망은 바보가 되어 대응도 못하게 됩니다. 그 파괴력 또한 평양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의 극초음속 유도탄이 개발되면 미중러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개발국 반열에 오르게 되어 방위산업업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산 램제트 기술은 미사일 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품 자주포 K9과 연계하여 엄청난 사거리를 자랑하는 램제트 탄두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포탄 제조업체인 풍산에서 램제트 탄두를 개발했으며 이 램제트 포탄의 사거리는 100k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탄두에 정찰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포탄이 날아가는 동안 전장 정보를 지휘 통제소에 전송하는 기술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백령도에서 K9 자주포로 램제트 포탄을 발사한다면 북한에 인접해 있는 주요 군사 요충지는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이 램제트 포탄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늘어난 사거리만큼
램제트 포탄에 맞는 운영체계, 항법장치 보강 등 정밀도와 성능이 한층 강화된 K9A1으로 진화 중이며 향후 미래 전장 상황 및 군 인력 운용 변화에 맞춰 원격, 무인 조정이 가능한 K9A2로 개선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밤낮으로 고문당하며 열일하는 외계인이 불쌍해지는데요. 한 번 했다 하면 제대로 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이번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더 발전하며 아무도 못 넘보는 전략 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